중국은 친구로 보는 국가들이 거의 없죠. 러시아, 북한, 캄보디아, 쿠바 뭐 이런 국가들 정도가 친구예요. 중국이랑 친하다고 그러면 서방의 견제를 또 받잖아요. 1대1로 전략 같은 경우는 항구, 도로 이런 거 건설해주고 경제를 번영하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뭐 나쁠 게 없죠. 근데 이제 돈이 없잖아요. 저개발 국가들이. 이 돈을 중국이 빌려주면 갚아야 되잖아요. 못 갚는단 말이죠. 도와주는 척 하면서 경영권을 뺏어가는 거예요. 중국 경제 체제는 약탈 경제 체제다. 사실 중국은 1978년에 이제 개혁 개방이라는 걸 했어요. 특히 개방이라는 거는 국제 분업 체계에 들어오겠다라는 선언이죠. 그래서 중국이 저렴한 노동력과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가공무역을 위주로 세계 경제의 한 축을 맡는 세계 공장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세계 공장으로 성장을 해서 쭉 왔는데 이게 이제 경제 성장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국제 지위도 향상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파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미국이 생각할 때는 중국이 발전을 하면 아마도 서방 세계와 협력 가능한 파트너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의 발전의 통례라는 게 서방식의 개념으로 보면 시장 경제를 채택을 하면 사회가 다원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정치 민주화의 길로 나갑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거는 자체하고라도 시장 경제를 채택하면 국제사회와 움직이는 분업체계에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특히 시진핑 체제에 들어와가지고 중국은 중국적 모델로 발전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서방식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걸 굉장히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가장 심하게 한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자꾸 군사력에 투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견제한단 말이죠. 결국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갖고 있었던 유일 강대국 지위를 중국이 직접적으로 자꾸 소위 도전하는 세력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역산을 해서 여기에 투자를 못하게 하려고 가다 보니까 무역에서 걸린 거죠. 그래서 무역 제재, 통상 분쟁을 하고 그 다음에 당신들 무역하면서 훔친 기술 이런 걸로 물건만 싸게 만들고 그 다음에 환율 조작해서 국제사회 질서 깨고 그래서 기술 굴기, 기술 패권 뭐 이거에 대한 이제 소위 양측 간의 갈등과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미국은 중국이 발전하면 서방식의 어떤 흐름을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은 전혀 그걸로 가지 않았죠. 그래서 대립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중국이 경제가 발전하면서 우리가 잘 아시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제 공급망. 여기에 사실 한 4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안 껴있으면 경제가 안 돌아가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죠. 우리가 이 냉전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 전에 미소 냉전 시대. 이때는 가치와 군사력 경쟁의 핵심입니다. 근데 지금 미중 경쟁 시대에는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 하면 경제가 끼어있어요. 공급망이. 그래서 전략 경쟁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두 개 갖고 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것들이 과거의 냉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신냉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신냉전도 진짜 냉전이냐는 또 별개의 문제인데 어쨌든 중국은 미국과 뭐 완전히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그럴 수는 없지만 전 세계적인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영향력을 가진 국가로 성장한 건 사실이에요. 다만 중국은 자꾸 중국식을 강조하면서 국제 관례라든가 우리가 얘기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잘 안 따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제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죠. 여기에 중국은 자기 스타일대로 뭐 애국주의, 민족주의 이런 걸 강조하면서 중국의 길, 중국식 방식 이걸 지나치게 강조하니까 충돌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본격적으로 제도적으로 규범화해서 막겠다고 한 게 바로 바이든입니다. 바이든은 나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가치동맹, 민주동맹, 나와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이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서 중국을 제압하자. 이러고 싸우는 게 지금 미중 갈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다양한 행보에 대해서 저거는 중국의 확장 전략이고 매우 자국 중심주의 전략이라는 프레임을 형성을 시키고 있는 거고 실제로 그런 면도 있죠. 중국이 당연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말 안 듣는 것도 있고 자의적으로 행동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모든 분야에서 공격의 대상이 됐죠. 특히 미국의 그 소위 민주 가치라는 거 있잖아요. 미국의 가치를 굉장히 강조하는 게 그게 민주, 자유, 평등, 인권 이런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잣대, 미국의 가치 잣대로는 사회주의적 가치를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왜 자꾸 당신들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재냐고 얘기하지만 미국은 인권 탄압, 티벳이라든지 위구르의 인권 탄압, 그 다음에 홍콩에서 일국양제 하기로 해놓고 50년도 안 돼서 싹 바꾸고 그럼 반칙 아니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중국을 공격을 하거든요. 많은 국가들이 중국적 방식, 중국의 자의적 해석 그리고 특히 거대한 경제체가 되고 나서 경제력을 무기화하는 우리도 한한령 같은 게 대표적인 겁니다. 실제로 뭐 안 내렸다고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 그 경제력의 무기화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 국제 규범적으로 잘 못 간다라는 인식이 지금 팽배해 있는 거예요. 다만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죠. 우리가 우리식으로 가는 거지. 그리고 서방식, 특히 미국적 가치가 꼭 100% 맞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거가 지금 이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친구로 보는 국가들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중국은 외교 원칙상 어느 국가와도 동맹을 맺지 않는다가 외교 원칙입니다.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러시아, 북한, 뭐 캄보디아, 쿠바 뭐 이런 국가들 정도가 친구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없죠. 동맹을 안 맺으니까. 근데 중국, 러시아가 항상 그렇죠. 진짜 친구인가? 미국을 앞에 놓고는 친구죠. 미국을 앞에 놓고는. 그러나 이 두 나라도 극렬한 경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민주주의 정상회의 이런 거 하면은 미국 중심에 100여 개국이 모여요. 그런데 중국도 비슷한 거 했어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면 뭐 1대1로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를 번영시키는 건데 서방 세계가 우리를 이상하게 본다. 그 베이징 포럼 같은 것도 열어요. 그러면 한 15개 나라, 20개 나라. 그거는 당연히 이제 중국의 지원이나 이런 걸 받아야 되는 나라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오군이 별로 없다. 오군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중국이랑 친하다고 그러면 서방의 견제를 또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중국도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코너에 몰려있는, 그러니까 자기 편이 굉장히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G7, 히로시마 G7 회의할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C5, 중앙아시아 국가들하고 거기는 또 러시아 눈치도 봐야 되고 서방에서 자기네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중국이 돈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주고 그 아주 애매한 상황에서 중국은 원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러나 큰 물줄기는 우리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형성된 소위 가치, 뭐 민주, 자유, 인권, 개방 이쪽으로 훨씬 많이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중국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상쇄시키는 전략이 백신 외교라든지 뭐 이런 데 많이 드러난 거고 1대1로 전략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래 중국에서 이제 경제적인 차원에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중국 내부의 동력을 가지고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달러는 엄청나게 쌓여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확대해보자. 그래서 이제 1대1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SOC 건설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항구, 도로 뭐 이런 거 건설해주고 그거를 통해서 물자의 이동, 인력의 이동을 확대시켜서 경제를 번영하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뭐 나쁠 게 없죠. 근데 이제 돈이 없잖아요. 저개발 국가들이. 이 돈을 그냥 중국이 빌려주면 일방적으로 지원을 받는 거니까 그 입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AIIB라는 은행이죠. 원래 아시아 지역은 ADB라는 게 있었어요. 아시아개발은행이. 이 AIIB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융자를 해주는 스타일로 자금 지원을 하죠. 그런데 경기가 안 좋잖아요. 또 뭐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도 있었고 미국의 압박도 계속되고 있고. 그러면 A라는 국가가 그 돈을 받아서 항구 도로를 건설했는데 어쨌든 차관을 받아서 했으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못 갚는단 말이죠. 못 갚으니까 이제 경영권을 뺏어가는 거예요. 궁핍화 정책이지. 도와주는 척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걸 뺏어오는 게 돼버린 거죠. 이걸 이제 미국에서 특히 트럼프 마지막에는 전략보고서에 중국 경제체제는 약탈 경제체제다
라고 해놓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1대1로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이제 실크로드 모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아니 어떻게 기계 하나밖에 없어. 그 광활한 대륙에. 다대다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원 벨트 원 로드인데 멀티 벨트 멀티 로드가 되는 게 맞는 거다. 그러니까 그 안에 중국의 패권적 심리가 숨어 있는 거다. 나를 따르라가 너무 깊게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역제책을 많이 내죠.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도 B3W 뭐 더 나은 건설을 위해서 자기네가 G7 국가들이 돈을 만들어서 주겠다라든지 그 지원 정책을 많이 합니다. 1대1로가 이제 국제적 원성을 많이 받지만 그걸 가지고 또 잘한 나라들도 드물지만 있어요. 드물지만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독재 정권에 빌려주고 그 독재 정권이 정치도 잘못하고 경제도 잘못해서 효과를 제대로 못 보는 사면초가 중국도 어쨌든 돈을 투자한 거잖아요. 근데 아주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국의 대외 확장 전략의 하나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중국도 그런 선언을 했고 1대1로 전략은 중국의 대외 전략의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경제 범위를 이미 훨씬 벗어난 거죠. 그래서 정치적 영향력을 국제적 영향력을 투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됐기 때문에 이 1대1로를 두고도 앞으로도 계속 그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일단 어쨌든 시진핑이 지금 3연임을 했고 뭐 관례를 깼다 그러는데 그건 철저하게 이제 중국에서 선택을 한 거죠. 그걸 가지고 뭐 우리가 뭐라고 그럴 수는 없는데 지도자가 들어오면 이제 안정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국가가 발전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시진핑 3기는 다 자기 인맥들 가지고 지도부를 형성했고 그런데 이제 이 내외부적 환경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중국이 이렇게 세계적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은 역시 경제거든요. 근데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거기에 또 코로나 팬데믹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으로는 미국과의 충돌이 완화되기는커녕 뭐 심화되는 현상으로 자꾸 가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정권은 저 사람이 하니까 우리나라가 발전했고 우리가 좋아졌다 이러면 2번, 3번이 아니라 4, 5번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분히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중국을 발전시키고 하느냐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선택할 문제예요. 다만 우리가 이제 서방의 관점이라든가 민주사회의 관점에서 걱정하는 거는 권력이 지나치게 오래되거나 집중이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 그리고 중국도 그런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마오쩌둥이라는 인물이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덩샤오핑이 2번씩만 해라. 이제 지도자를 하려면 그걸 해서 그 한 사람들이 장저민, 후진타오 이렇게 온 거예요. 왔는데 지금 시진핑이 한 번을 더 한다고 그러니까 뭐 관례를 깨고 막 그러는데 깰 수도 있어요. 관례라는 건 잘만 하면. 다만 이제 이건 결과가 얘기할 거예요. 그래, 당신이 3번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했고, 당신 인맥을 갖고 다 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 관례를 깨면서까지 우리가 밀어줬는데, 물론 밀어줬을 수도 있고, 워낙 서슬이 시펄해서 끌려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얘기가 나오죠. 중국은 아주 특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덩샤오핑이 올라오고 나서 호야오방이라는 사람이 총서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호야오방은 87년에 그 기층 선거 운동이라고 저 지방에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옷을 벗었고 그 다음에 자오즈양이라는 사람이 올라왔는데 그 사람은 천안문 사태로 옷을 벗었어요. 그러니까 5년씩도 다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저민이 2번, 후진타오가 2번 이렇게 한 겁니다. 요 앞에 호야오방이나 자오즈양이 물러날 때 어떻게 물러나냐 하면 중국의 원로 그룹들이 회의를 하죠. 야, 이 체제를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조정과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지도자가 교체가 돼요. 물론 지금은 그런 원로들이 없습니다. 장저민도 사망했고 후진타오도 병에 걸려 있고 그 세력들이 다 이제 그렇잖아요. 뭐 상해방 막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세력들이 지금 다 사라지고 시진핑 사단만 남았어요. 습가군, 시자준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더라도 거기에 걸맞는 경제적인 정치적인 성적표가 안 올라오면 계속 통치하는 데는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중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만 물론 일반인들은 정치 참여가 안 돼요.
지금 중국에는 약 9,500만의 당원들이 있습니다. 이 공산당에서 뽑는 게 총석이고 그 사람이 국가 주석을 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지도자가 공산당을 통치하면서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이끌고 있는데 이 잘못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어떤 쿠데타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 공산당원들의 머릿속에는 시진핑은 바뀔 수 있지만 공산당은 바뀌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공산당 권력은 유지돼야 되잖아요. 그런 정도에서 조정과 타협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정말 잘하면 더 하세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중국 내부에서 반시진핑 세력 당연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시진핑이 결과적으로 설득하지 못한다면 조정과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재조정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미리부터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독재자라는 개념을 이제 미국에서는 많이 쓰니까 서방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뭐 비슷한 게 있지만 사실은 시진핑하고 푸틴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시진핑은 지방에서부터 복건성에서만 17년을 있었고 지방에서 사실 이렇게 중앙으로 올라오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이제 시중신이라는 부총리급의 인사였고 그 다음에 지방 행정 경험을 쫙 거치면서 경험을 많이 쌓았어요. 그리고 성과를 거뒀으니까 이제 중앙까지 온 거죠. 마지막에 상해시 서기를 거쳐서 이제 정치부 상무위원으로 올라왔고 상무위원 하면서도 어쨌든 거기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총서기가 된 거고 총서기가 됐고 국가주석이 됐고 2번 하고 이제 작년에 한 게 3번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행정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푸틴 같은 경우는 조금 성장 배경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릅니다. 다른데 이걸 뭐 1대1로 비교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을 놓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가 되고 싶은 게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라이벌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세계적인 국가를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미국이라는 워낙 거대한 유일 강대국이 딱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걸 앞에 놓고는 협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미국을 앞에 놓고 협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힘이 약화되거나 좀 대체하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 거지. 특히 푸틴 같은 경우는 20세기, 21세기의 가장 큰 비극은 소련이 망한 거다. 러시아가 사라진 거다. 러시아 다음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 국가가 됐는데 이게 해체됐단 말이죠. 그래서 러시아의 부활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회귀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 우크라이나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그쪽이 옛날에 러시아 공국이었다. 뭐 그거 다 우리 거였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도 접근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민족주의나 애국주의 이런 성향은 분명히 굉장히 강하고 또 완전히 군부와 자기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면에서도 뭐 유사하죠. 이제 시진핑의 성장 경험과 푸틴의 성장 경험은 조금은 다른데 물론 그건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갖고 있는 국가 색깔도 좀 달라서 그렇죠. 달라서 그런데 어쨌든 미국을 앞에 놓고는 협력을 하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하지만 각국을 생각하는 거는 좀 다르지 않나.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푸틴과 시진핑이 회담을 했어요. 회담을 해가지고 핵무기 이런 거 가지고 세계를 위협했었잖아요. 푸틴이 핵 사용하면 안 된다. 뭐 핵 확산하지 말자. 이거 합의했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벨라루스에 전술핵 배치하겠다고 푸틴이 발표했고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뒤통수치기죠. 앞에서 얘기해놓고. 그리고 뭐 푸틴하고 회담하고 젤렌스키와 중재하겠다고 갔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그런 힘을 안 실어주는 거죠. 미국을 앞에 놓고 중러 협력 이건 되는데 다른 독자적 행동이나 이런 거 하는 데 대해서는 아주 푸틴도 견제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의 중재를 통해서 이 중국의 힘이 사실 국제적으로 이렇게 좀 투영이 되잖아요. 사실 못마땅하죠, 러시아는. 그러면 왜냐하면 그걸 하면서 미국으로부터의 국제적 영향을 인정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서로. 이제 그런 걸 두고는 일종의 경쟁을 하면서 미국을 앞에 놓고는 연합을 하는 그런 행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프리고진 쿠데타인데 하다가 말았잖아요. 그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이 푸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 국방부 장관이나 사령관이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진격을 한다. 뭐 가다가 이제 중재가 돼서 벨라루스 대통령의 중재로 인해서 프리고진은 벨라루스를 망명하고 그래서 이제 없어지게 됐는데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이제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해 보여요. 푸틴이. 뭐 시진핑도 그런 면에서는 지금은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나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저런 게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러시아 정치, 군부 이런 데 균열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그 러시아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러시아 내부의 응집성 이런 데 대해서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거고 이걸 또 시진핑도 지켜봤으니까 더 단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행동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작년에 10월에 새로 출범했고 지금 완전히 이제 시진핑 사단으로 깔아놨고 아직 뭐 결정적인 실책을 하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사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저렇게 1년 반을 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실책이잖아.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근데 그런 거는 아직 아니잖아요. 지금 오히려 시진핑은 내가 나한테 기회를 달라. 내가 미국과 결사항전을 하고 세계적 국가가 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해야 된다. 오히려 이거를 어필을 하는 거니까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걸 기회를 주는 거가 더 맞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기자나 뭐 방송하시는 분들은 뭐 막 일어나야 재밌지만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이런 지도자 나타나는 거는 쿠데타를 통해서 나타나기는 불가능해요. 공산당에서 키워집니다. 우리가 볼 때 혜성과 같이 나타난 거지 자신들은 다 온갖 풍파를 겪으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혜성과 같이 나타나는 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조정과 타협을 통해서 옹립을 하고 끌어내리고 그런 게 가능하지. 예를 들어서 뭐 군사력을 가지고 쿠데타를 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벌어지기는 굉장히 어렵다. 많죠. 모택동 시대에도 있었고 노선투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 합니다. 다 어느 나라나 다 있죠. 지금도 시진핑 체제 안에도 여러 그룹들이 형성이 돼 있겠죠. 다만 이제 밖으로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거고, 어느 시스템이나 권력이 집중이 되면 그 권력을 견제하는 세력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근데 이제 그 세력이 정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까? 그건 또 별개의 문제죠. 당연히 시진핑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전부터 당 지도부에서도 있었고, 근데 그런 걸 다 잘라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청년단 계열, 상해반 계열, 그 전에 권력에 참여했던 이거 다 지금 축출을 하고 자기만의 사람으로 다 지금 갖다 놨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걸 가지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런 게 일어나기가 어렵고, 다만 이제 앞으로 시진핑 체제가 성과를 내거나 이런 차원에서 그게 잘 안 되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죠. 그렇더라도 이렇게 뭐 하루아침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뒤집어지는 형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조정과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권좌에서 물러나는 형태,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대전제는 공산당은 망하면 안 된다. 공산당 권력은 유지돼야 된다. 지도자는 바뀔 수 있잖아요. 공산당이 1921년에 창당이 돼서 지금 100년이 넘은 정당이잖아요. 하루아침에 사라지면 안 되는 거죠. 자기네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시진핑이 1953년생이에요. 나이로 치면 70밖에 안 됐죠. 건강이 허락하고 잘하면 더 할 수 있죠. 그거는 바이든이 83인데 다시 도전하는 트럼프가 81예요. 거기에 비하면 시진핑은 70살밖에 안 됐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서방 세계하고 다른 게 우리는 선거라는 제도가 있어서 심판을 할 수 있어요. 당신 못했잖아. 그러니까 받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러나 중국은 혼자 하는 거예요. 공산당 안에서 결정해서 더 원초적으로는 공산당이 만든 나라가 중화인민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당이 망하면 안 되잖아. 자기네들 생각에. 그러니까 당이 그런 결과를, 성적을 내세우면 자연스럽게 그거는 유지가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이 시스템 갖고 안 되겠다. 그러다가 이제 국민들한테까지 그게 퍼지면 그게 옛날에 우리가 많이 보던 난이잖아요. 왕조 입장에서 보면 밀란이 일어나는 거지.
거기까지 가면은 그거는 그 나라가 이제 끝나는 거죠. 왕조가 바뀌고 그러니까. 근데 중국이 정치 9단, 10단이기 때문에 공산당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조정과 타협을 통해서 할 거고 많은 사람들이 뭐 시진핑 권력이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데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럼 시진핑 하기 나름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경제가 얼마나 발전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이런 결과치가 좌우할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80년대 짜장면이 500원이었어요. 지금 짜장면 얼마입니까? 8, 9천 원 하죠. 새우깡이 얼마나 올랐죠? 30배 올랐네. 새우깡의 가치가 30배 올라갔습니까?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를 선호할까요? 월세를 선호할까요?